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해 제대로 털어봅시다. 김용태, 용, 민병두, 병. 정치, 용병. 네, 주말 사이 답답하게 지켜봤던 정치 이슈 시원하고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실 정치용병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용태 미래통합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두 분 정치용병이니까 용병답게. 일반적으로 용병은 저 출연료를 더 많이 주는데. 저희 사장님께만 여쭤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여기 집중하십시오. 자, 21대 국회 개점 휴업 상태인 거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집거 중이었다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후에 이건 복귀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18석 상임위원장은 그냥 모두 포기한다. 이런 전략을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거는 김용태 의원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됩니까? 왜요? 복귀도 당연히 해야 되고 네. 상임위 7개 이제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8개 다 민주당이 하도록 하고 네. 국회의원이 상임위 가서 싸우는 게 일이니까요. 이제 18개 전부 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차지해서 그야말로 책임 정치 하시고 그 결과도 다 책임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야당은 이제 그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방식으로 해야지 예전 관성대로 민주당하고 협상해서 어떤 정책들을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해도 매달리면 뭐 하겠어요. 따라서 국회 복귀하신 다음에 상임위원장 깨끗이 포기하고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각자 역할 하신 다음에 대안 열심히 내는 것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쿨하게 지금 반응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냥 모두 다 주자. 근데 열심히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 의원님? 겉으로는 쿨해 보이는데 겉으로만. 하나는 이렇게 패배의식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만 중요하지 않고 네. 중요한 거는 이게 대선 전략에 유용하냐 하는 생각을 했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지방 권력을 민주당이 다 갖고 있죠. 네. 지난번에 3분의 2 가까운 의석은 국민이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초해서 여야 간에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하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라운드였는데 네. 여기서 어쨌든 협상에서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차라리 모든 상임위원장을 갖다가 민주당한테 다 주겠다. 네. 그리고 2년 후에 그 결과를 묻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년 네. 대선 때 이렇게까지 다 양보했는데 당신들이 한 일이 무엇이오 하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상임위원장을 다 준다는 것은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네네, 무슨 그러네요. 얘기냐면 국회 본회의는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한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일정을 합의 안 해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정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협의하는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죠. 네네. 절차만 거치면. 합의가 안 돼도 되는 거죠. 합의가 안 무슨 되더라도 얘기냐면 절차만 거치면. 그전에는 왜 합의하에 진행했냐면 의석 자체가 과반수가 안 되는 경우 혹은 비슷한 경우 다음 두 번째는 법사위라고 하는 허들이 있는 경우 네. 이러기 때문에 통과시켜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협의라고 하는 절차를 갖다가 진행하는 것이죠. 네. 또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점도 있고요. 근데 지금 3분의 2 의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상임위가 사실은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당한테 모든 상임위원장을 갖게 하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가면서 국민들을 볼 때 저렇게 피곤하게 할 필요가 무모하게 하는구나. 일방적으로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겁니다. 그런 고속도로를 깔아주고서라도 야당이 2년 후에 그래 결과를 두고 봤더니 당신들 이 성과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난번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6개를 갖다 일방적으로 표결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보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는 네.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계량하기가 야당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계량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를 깔아준 건데 정말로 빨리빨리 잘 가서 안전하게 갔다. 끝까지 갔을 때.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좀 잘못된 전략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깔아드린다니까요. 허들도 다 치워드리고 그런 다음에 해봤자 추진하시고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 고쳐나가자라 이런 이제 과정들을 밟자고 그랬는데 하지 않는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18개 상임위 다 갖고 가시고 법사위도 갖고 가시고 그다음에 정책들 추진해서 뭐 굳이 패스트트랙 할 거 없이 그때그때 민주당의 청와대에 정책 그 추진하셔가지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대신 그 과정에 우리 미래통합당은 그 청와대나 민주당의 정책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우리에 대한 이거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만약에 좋으면, 네, 좋으면. 민주당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네. 받으실 것이고 네. 결과가 나쁘면 그때 미래통합당 안으로 했어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평가가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번 국회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책임 정치일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첫 번째 이제 민주당이 지금 부동산 정책 하시잖아요. 네. 우리 미래통합당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안을 냈어요.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안대로 가겠죠. 그래서 몇 달 후나 1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잡히면 네. 미래통합당이 그때 냈던 대안은 엉터리였구나. 민주당이 했던 게 맞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실 거고 네. 집값이 계속 폭등하고 국민들 정말로 곡소리 나고 그러면 네. 민주당 잘못됐네. 18개 다 갖고 가서 한다는 그 결과가 이거밖에 안 나와? 라고 하고 그때 미래통합당이 냈던 안이 맞았던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 네. 뭔가 이제 이런 게 책임 정치의 새로운 전형 아닐까 싶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전부 아니면 좀 전부 불안한데요. 전 솔직히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전부 들고. 큰일 날 것 같죠. 그렇게 하면 네. 큰일 날 것 같죠. 네. 뭐 그런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고 싶은 거죠. 예. 그래요? 그래 한번 해봐라. 전부 아니면 전무죠. 예. 네. 정치가 전부 아니면 전부로 과연 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명분하고 실용주의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명분주의가 강하겠죠. 그러나 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선명한 각이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속도로 깔아줬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필요 없어요. 네. 그 전에 무리하게 패스트트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임위원장을 의사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보면 야 거봐 각도 안 세워지지. 야당이 하는 목소리도 제대로 드러나지지 않지. 네. 적당한 긴장관계도 성립되지 않지. 이거 왜 한 거야? 하고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를 명분주의로 가지 말고 실용주의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감수할 테니까 고속도로 위에서 패스트트랙 위에서 어떤 마음껏 그 정책 펼치시고 그에 대한 책임 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대안 계속 내겠습니다. 고속도로에도 저 속도 제한이 있어요. 최대 속도가 있으니까 잘 지키면서 갈 겁니다. 근데 네. 속도 안 지키실 것 같아요. 뭐. 최저도 있고 최고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국민이 스피드 티켓을 안 뛰는 정도로 갈 겁니다. 네, 0345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의견인 것 같아요. 미니언님, 용병 대신 뒤로 외모에 물이 오르셨네요. 회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왜 왔는지 참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김용태 의원님이 더 편해 보이시기 때문에 좀 한번 스튜디오로 한번 좀 와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오셔서 참 반갑고요. 다만 18석 상임위원장 자리 사실은 저는 상임위원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임위원별로 역할이 좀 협치해서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또 두 양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를 제가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 내내 싸운 게 이거였습니다.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그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을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안 받아들이는 모습을 지금 주말 내내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대통령이 게다가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하는데 여기에 지금 두 분이 다 오신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윤석열 자진 사퇴론. 지난번에 서른 최고위원이 저희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윤석열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 얘기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게 큰 이슈가 됐었었는데요. 이거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자진 사퇴론.
자진 사퇴론이 아니라 강제 사퇴론이죠. 뭐 자진 사퇴한다는 얘기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강제 사퇴시키려고 지금 그야말로 전방위적 작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작전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작전이죠. 아예 뭐 여러 사람들이 탁탁 자기 역할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진 사퇴는 안 할 것 같고 강제 사퇴 당하면 당했지 자진 사퇴는 안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강제 사퇴 시킬 방법이 마땅치도 않아요. 네. 왜냐하면 검찰청법 제37조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기 전에는 강제 사퇴는 어렵겠죠. 뭐 그래서 아마 전방위적으로 그래도 압박을 할 거예요. 이번에 법무부 장관의 이 지휘권 발동도 그게 법률로 안 맞다는 거 너무나 다 알고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의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뭐 아예 그냥 작정하고 강제 사퇴에 선봉에 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결국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제 싸움의 발단이 된 게 한명숙 전 총리 그 수사 과정에서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조작된 증언 강요가 있었다. 네.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조작을 강요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검찰이 그 인권을 유린한 거 아니겠어요? 소위 그 국민의 인권을 그 사람이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인권을 유린했으면은 인권이 유린됐는지 조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래서 인권부에도 조사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추미애 장관은 이것을 검사가 이 피의자를 이제 무리하게 수사했다라고 해서 감찰을 지시했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피의자가 무리한 그러니까 증언을 강요받았으면 인권을 유린을 당한 거고 네. 그 인권 유린 당했는지가 확정돼야지 왜 검사가 그렇게 했는지 검사가 어떻게 했는지 감찰 들어가는 거지 순서가 바뀌어서 일을 진행하면 되겠어요. 저는 따라서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잘못. 네.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인권부 조사 이후 그것이 확정되면은 그 검사에 대해서 감찰 들어가는 게 맞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지휘한 것도 잘못. 따라서 이것은 그냥 윤석열 총장의 이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의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너 사퇴해라 라고 하는 윤석열 강제 사퇴론의 추미애 장관이 선봉에 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저는 뭐 정치를 하면서 또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이렇게 모든 사물과 좀 거리를 두고 보는 게 굉장히 제 습관인데, 그래서 뭐 윤석열 총장이 한때 영웅이 됐을 때도 그렇게 뭐 영웅으로 보지도 않았고, 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얼마나 뭐 심각한지에 대해서 한쪽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의 임기제라고 하는 거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전제는 신뢰예요. 네. 신뢰가 없으면 뭐 법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됐다고 할지라도 그 임기를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럼 윤석열 총장이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만약에 임명한다고 하면 내가 그만두겠다 하는 얘기를 청와대에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래? 이건 인사권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총장이 이럴 수가 있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결국 청와대에서는 조국 장관을 임명한 거란 말이죠. 근데 사표를 안 냈어요. 네.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제 그때부터 여권 내에서는 불편한 시선으로 총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 사건을 대하듯이 스스로 자기가 허물이 없는 걸 갖다가 먼저 살펴보고 했다고 한다면 네. 그 신뢰의 두 번째 테스트가 갖다 거쳐갈 수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 여론에 밀린 것이죠. 지금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감찰부에 넘기냐 인권부에 넘기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네. 이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견제 장치를 두냐 안 두냐의 문제예요. 이 핵심은 결국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견제 장치를 갖다가 인정하느냐. 자기 감찰을 허용하느냐 이런 네. 문제거든요. 네. 근데 자기 감찰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꼼수를 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신뢰의 위기가 지금 1차, 2차, 3차 계속 다가오는데 저는 법에 보장된 네. 그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신뢰의 테스트를 갖다가 그 강을 건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인한테. 지금 잠깐만 하나 제가 아니요, 좀- 제가 예, 한 예. 얘기 예, 한 말씀 예. 드려야 될 거예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지 않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지 국민이 아니에요. 국민은 윤석열 총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는 그 신뢰 이전에 명확하게 법의 문제고 그 신뢰를 누가 측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신뢰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게 법의 정신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설령 신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 안 하는 거지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 신뢰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거는 여쭤본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증언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언을 강요받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부분도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또 그게 증언을 강요하는 거는 그 위해 모증죄라고 하는 그 범죄, 특별한 형사적인 범죄를 교사하거나 강요한 것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또 형사적인 처벌의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럼 검사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명확히 하자니까요. 지금 그 증언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먼저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하고 무조건 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형식이 그럼 증언을 강요당했으면 인권을 침해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권부에서 먼저 조사해서 사실을 확정해야 돼요. 사실을 확정한 연후에 정말로 인권이 침해당했다, 증언을 강요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순서가 그게 맞죠. 근데 그거를 반드시 저희가 그냥 저의 변호사적 개인 소견으로 보면 그걸 반드시 인권의 문제를 먼저 해야 돼서 이렇게 딱 바라보는 물론 시각도 있겠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형사적인 측면하고 그런 인권적인 측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두 가지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이 검찰의 기관이 어딘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기관이 바로 이제 감찰 부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아니다. 이제 이건 인권부로 가서 이제 진정 사건이니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해서 문제가 됐던 거 오늘 아닙니까? 제가 진행하고 이 문제는 제가- 토론을 해야 예. 됩니다. 제가 진행을 할까요? 잠시만 이 말씀 하나. 제가 진행을 할게요. 아니, 이 말씀은 드려야죠. 이러면 검찰이 어떻게 범죄 수사를 합니까? 그 범죄 수사 당한 당사자, 소위, 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늘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때마다 그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었는데 검찰이 무언가 피해자의 인권을 더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그 인권부가 만들어지고 그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얘기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인권부가 조사해봐라. 그래서 인권부가 조사하는 거고 정말로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자 검사 감찰해보자. 이게 순서가 맞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고소나 고발로 들어갔으면 그 해당 검사들을 고소하거나 고발로 들어갔으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형사부나 이런 데서 특수부에서 해결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이걸 진정의 형식으로 냈기 때문에 약간 이 두 가지가 헷갈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찰부에서 하는 게 맞느냐 어디서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는 법무부에다 그쪽 사람들이 먼저 처음에 냈기 때문에 이제 감찰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이걸 받아본 이쪽에서는 아니다. 진정사건이니까 이건 인권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서로 좀 다투는 이게 좀 충돌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이 조율을 좀 하는 게 원래 필요한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일이 벌어진 거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회자로서 제가 이게 약간 오늘 모양새가 이상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윤석열 지금 총장하고 추장관 하고 지금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얼핏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한 그 지휘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조항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또 조수진 의원께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조금 요즘에 계속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오늘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이 아마 포괄적인 의견을 갖다 표명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검찰개혁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네. 아마 그런 포괄적인 의사를 갖다 표명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국민적 신뢰가 과연 윤석열 총장이 지난 2년에 또 지난 4년 전에 비해서 과연 그만큼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수사의 특정한 수사에 대해서 지휘권을 갖다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그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훼손하는 입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조순인 의원이 낸 법안 불필요한 법안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을 소위 지휘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는 옳지 않죠. 지휘해야죠.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하지 말라. 지금 법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는 지금 현 정부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법안, 그러니까 지휘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안이 나오는 거예요.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또한 비근한 예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또 이런 법안 냈잖아요. 당론에 반해서 표결하는 거, 네, 이걸 맞습니다. 징계하는 거 금지하는 법안. 그것도 불필요한 법안이에요. 근데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주당이 징계하니까 네.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무리하게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니까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 불필요한 법안을 지금 낼 수밖에 없고 이런 게 바로 대안이에요. 좀 민주당이 사실 추진하고 청와대가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 없어요. 게다가 상임위원장 18개 다 들이듯이 패스트트랙 깔아드렸으니까 쭉 추진하시되 미래통합당은 대안 내고 나중에 국민한테 평가받아야죠. 뭐. 참 답답해요. 그 일본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뭐 우리하고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100에 99 우리보다 못했죠. 네. 근데 일본이 딱 하나 잘한 거는 있다고 한다면 일본의 내각하고 국회의원이 1년 동안 20% 월급과 세비를 삭감하기로 한 거예요. 뉴질랜드도 그랬죠. 근데 지금 무슨 지금 법안 내는 거 지금 거명하신 법안들 보면 지금 국민들의 20% 30%가 해직 위기 또 구직난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회는 열지 않으면서 네. 국회는 열지 않으면서 700개 법안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점에서는 뭐 오늘 당장 조영 의원이 지난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에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음에 대통령 출마하실 분이 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죠. 내야 할 법을 가장 시급한 법부터 내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회 복귀하는 거 찬성. 다음에 국회 빨리 열어서 추경 그 논의해서 처리하는 거 찬성. 대신 18개 상임위원회는 민주당이 다 가져서 책임지는 그런 정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임지는 정치를 갔으면 좋겠다.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이번 주 내내 한번 저희가 살펴보는 걸로. 아주 그래요. 요새 날씨도 더운데 아주 김용태 표 아이스크림이 아주 좋습니다. 아까 제가 민 의원님 거 하나 읽어드렸으니까 오늘 김용태 의원님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많이 왔는데요. 김용태 의원님 7507 쓰시는 분인데요. 목소리 방송 DJ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냥 아까 민 의원님 거 약간 외모적인 거 하나 읽어드려서 제가 맞춰서 읽어드렸고 나머지 것도 사실 되게 좋은 의견이 많은데 제가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싫어서 일부러 그냥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병주 전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